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해서 평생을 시부모님에게 차별받고 살았어요. 처음엔 잘난 아주머님이니 시부모님이 어깨가 으쓱할 만하겠다 싶어 이해했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는 모습 때문에 참기가 힘든 나날이었어요. 그나마 중립을 지켜주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는 나중에 어머님마저 돌아가셔 형제들끼리 유산 싸움이 난다며 미리 유산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분배였죠. 그럼에도 받아들이게 된 건 그냥 부모님 마음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상 형제끼리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남들은 바보다 미쳤다 했지만 남편은 형제 사이에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어요. 서울의 그 노른자 땅은 우리 첫째네가 가져가고 너넨 저기 시골밭 가져가라. 그래도 평수가 꽤 클 거야. 거기서 밭을 매던지 농사를 짓던지 아니면 그 땅에다가 집을 짓던지 그건 너네 알아서 하고. 어쨌든 형모가 치는 이거야. 알겠니?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첫째고 네가 막내인데. 나중에 엄마마저 돌아가시면 집 대소사를 다 누가 하겠냐? 억울하다고 생각 마. 솔직히 그 땅이 나중에 떼돈이 되어 돌아올지 누가 알아? 네가 나보다 늦게 태어난 죄라고 생각해. 아, 그래요. 전 상관없어요. 누가 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면 어떤가요? 그냥 엄마가 알아서 분배해 주세요. 평생 회사원으로 평범하게 살면서 그렇게 큰 돈 욕심나지도 않아요. 저희 먹고 살만하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 되는 거죠. 그래. 어차피 사업하는 첫째네는 자금 들어갈 일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아들 하나한테 몰아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당하신 엄마 말씀입니다. 저야 뭐 사업으로 이리저리 바쁘니까 들어갈 돈도 많죠. 그에 반면에 둘째네는 그냥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하는 애인데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잘할게요. 시숙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어머님은 눈에 띄게 차별하며 유산을 분배해 주셨고 착한 남편은 밭이라도 감사하다며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해서 속에서 열불 천불이 나서 남편과 싸웠지만 남편의 소신은 단호했어요. 저 역시 나중엔 그래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그냥 마음을 다잡은 하루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게 차별당해도 당신은 괜찮은가 봐. 아무리 첫째 막내가 나누어져 있어도 그렇지. 그깟 밭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걸 줘? 당신 지금 아주버님네 땅이 얼만 줄이나 알아? 거기 지금 재개발할 거라 어마어마할 거라고. 욕심도 없지? 어차피 엄마가 형 주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내가 뭘 어쩌겠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마.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형한테 다 물려주시겠다고 한 건데 엄마가 내 생각해서 밭이라도 주면 나야 좋은 거지.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쓸데없는 거에 욕심내지 말자. 형은 사업도 하니까 아마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자식들 중 누구라도 잘 살면 좋지. 형이 잘 살면 우리한테 뭐 떨어지는 거라도 있어? 다들 각자 살기 바쁘구먼. 하여간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아버님이 아무리 살아생전에 형한테 모든 걸 다 준다고 했다고 한들 설마 그러시겠어?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아휴. 착한 당신이랑 이렇게 사는 것도 답답하다. 착해서 좋아했구먼. 이거야 원. 제 거 하나 못 챙기다니 답답해. 원래가 욕심 없는 남편이라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상 제 땅도 아니었고
정말 어머님 마음이셨기 때문에 저도 따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렇게 어머님의 차별 속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전히 자수성가가 아닌 유산으로 인해 사업을 한 시숙은 본인이 잘나서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저희를 깔보기 시작한 거예요. 워낙에 보이는 거에 민감한 형님네였기 때문에 남을 꼭 깔봐야 직성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돌을 닦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동선에는 귀농 생각해보는 게 어때? 어차피 그 밭도 평수가 어마어마하다며. 차라리 농사나 짓지 왜? 서방님 일반 회사원 월급도 빠듯하지 않아? 남자가 좀 포부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서방님 보면 욕심도 없고 그저 허허 실실. 동서도 진짜 속에서 답답하겠다. 어머님이 준 땅 팔아서 우리 이번에 여기 빌딩 매입했잖아. 네, 좋으시겠어요, 형님. 이제 빌딩 주시네요. 저희 형님 말만 따라 밭에서 뭘 해야 할지 생각 중이긴 한데 애매하네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아니 그 밭에서 고구마도 심고 배추도 심고 얼마나 좋아? 네가 오죽 일을 잘해? 그건 그래요. 동서는 원체가 우악스러워서 일도 잘하니까 아마 밭도 잘 맬걸? 아, 동서, 취직 자리 알아본다고 했지? 그냥 편하게 우리의 픽업이나 해줘. 내가 월급은 넉넉히 줄게. 나도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그냥 가족이 편하긴 하더라. 어머, 그러면 되겠다. 우리 장손 픽업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지. 그래, 둘째네 어차피 일도 구하는데 네가 좀 해줘라. 제가요? 아, 격리직 면접 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애도 커가니까 안 그래도 이 수입만으로 많이 빠듯하긴 하거든요. 빌딩주가 된 형님은 역시나 제 앞에서 자랑하기 급급했고 사실상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월급으로 빠듯해 일을 구하고 있는 저에게 형님의 아이 픽업을 부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맨날 자랑만 하는 형님과 마주칠 생각에 거절하려 했지만 어려운 형편에 돈이 뭔지 저 역시 제 코가 석자라 형님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더 힘들었는데 형님은 저의 불행을 즐기느냐 절 계속 옆에 두려 했고 오히려 본인이 행복하다는 걸 더 어필하며 저에게 자괴감을 주었어요. 우리 애 집에 오면 유기농으로다가 간식 대령하면 되고 학원 갔다가 개인 레슨 그리고 집까지 안전하게 해야 해. 그냥 동서가 우리 동훈이 비서라고 생각해. 나야 마사지 받고 엄마들 모임 갔다가 하면 동훈이까지 케어하기 불가능하거든. 아, 네 형님. 말 귀 기울여 들을게요. 어쨌든 동훈이만 잘 픽업하고 먹을 것만 제때 챙겨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훈이 시험 기간엔 예민하니까 쓸데없는 말 걸지 말고 그냥 정말 일하는 사람처럼 하면 돼. 아, 그리고 중간중간 내 옷이나 집안 청소도 좀 부탁해. 이건 정 아니겠어? 중간중간 내가 팁도 줄 테니까 걱정 마.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형님이 저렇게 절 가정부 부리듯 부려도 그러려니 했어요. 먹고 살려면 뭔들 못할까 싶었던 것이 제 속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형님네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조카 픽업뿐만 아니라 형님의 개인 심부름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처음 생각한 마음이 맞아떨어졌고 형님과 계속 부딪히다 보니 얼굴 붉힐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나
엄마들 모임 가는데 내가 깜빡하고 엄마들 줄 쿠키를 집에 놓고 나왔지 뭐야? 집 앞 브런치 카페니까 우리 집 도착하면 그거 가지고 좀 와줄래? 오늘 안에 꼭 줘야 할 쿠키거든. 어차피 동훈이 학교 가서 지금 할 거 없잖니. 아, 네, 그럴게요. 이거 쿠키만 가지고 나가면 되죠? 형님들 도착했으니까 지금 가지고 나갈게요. 곧 배워요. 그렇게 형님의 심부름을 하려고 브런치 카페에 도착하고 무사히 쿠키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그때 엄마들과 웃으면서 저를 조롱하는 형님이었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잘 사는 게 부러워서라기보다 그래도 가족인데 저렇게 절 업신여기는 게 참 수치스럽고 눈물이 다 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동은 엄마 동서야? 아니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 어떻게 자존심도 없이 형님의 종을 자처하냐? 나 같음 못한다. 누가 아니래. 나도 그냥 던져본 말인데 불쑥 문 거 있지? 가족이니까 그냥 월급 더 주고 부리는 거지 뭐. 저 집안 구제한다 생각하고. 그래도 두 부부가 열심히 살아. 근데 그거 알지? 개미들은 아무리 이래도 개미라는 거. 누가 아니래. 요새 어떻게 흙수저가 금수저 되겠어. 그래도 동은 엄마네는 다행이지 뭐. 시어머니가 노른자로 딱 해줬다며? 그럼 당연하지. 내 남편이 얼마나 능력 있어? 그걸 보고 해주신 거지. 아마 그 돈 우리 동서네로 갔으면 개미들이 돈 쓸 줄이나 알아? 그냥 적금하고 저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돈도 쓸 줄 아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한다니까. 하여튼 시집 잘 갔어. 어떻게 시어머니가 딱 큰아들만 편애하냐? 잘 가도 너무 잘 갔다. 오늘 동은 엄마가 한턱 쏴. 당연히 내가 싸야지. 난 있는 게 돈이랑 미모밖에 없잖아. 어머, 동서 안 갔어? 뭐해? 당장 가서 집이나 치워. 제 뒤통수에 대고 저렇게 형님과 아줌마들은 킥킥대고 웃었고 카페에 워낙 사람도 많고 더 이상 우스운 꼴이 되고 싶지 않아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형님네와 다신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아이 픽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형님은 길길이 날뛰며 저에게 막말을 했고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로 쌍으로 막말이 이어졌어요. 제 생각엔 힘들게 사는 저를 옆에 두고 그저 계속 조롱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자 저에게 화를 내는 걸로만 보였어요. 그리고 보다 못한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당당한지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동서, 내가 주는 월급이 작아? 뭐가 문제야? 참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동서네가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야. 고마운 줄 모르고. 아휴, 됐어. 나도 동서네한테 기부한다 생각하고 쓴 건데 그렇게 정신 못 차릴 거면 나도 일 없어. 너네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애가 어쩜 정신머리가 그러냐? 악자같이 벌어서 살림의 보탬이 돼도 모자랄 판에 너 월급도 많이 받는다면서 네 형님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다고 그만두는 거냐? 부부가 쌍으로 모질라서 그냥 답답스럽다. 놔두세요, 어머님.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거죠. 솔직히 동서네 집 알만하잖아요. 겨우겨우 서방님 월급으로 사는 거. 다들 너무하시네요. 아니 저희가 왜 이렇게 살겠어요?
어머님 그 많은 재산 다 아주버님한테 물려주시고 저희한테 어디 구석에 있는 밭 하나 딸랑 남겨주셨죠? 형님네는 그거 다 팔아서 지금 빌딩주에 사업에 승승장구하는데 저희는 그거 팔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무조건적으로 유산을 줘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진짜 너무들 하세요. 그래놓고 저희가 정신상태가 글러서 못 산다고요? 말 막 하지 마세요. 어머, 동서, 뭐 열등감 있어? 어머님이 다 우리한테 해주실 만하니까 해주신 거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사업은 능력이야. 우리 남편이 잘나서 이렇게 사업을 키운 거 가지고 열복하면 돼? 하여간 없이 사는 것들이란. 형수님, 말 조심해요. 솔직히 형수님이 이 사람 하루 이틀 무시한 것도 아니고 어땠을지 안 봐도 훤한데 가족끼리 어찌 이래요? 제가 바보라서 뭐 유산에 대해 수긍했는 줄 알아요? 그래도 형이 잘 살면 좋으니까 애써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실래요? 아유, 무서워라. 어디 저렇게 쌍심지를 키고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그런 심보니까 네가 그렇게밖에 안 살아지는 거야. 그리고 장남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뭘 그렇게 얼마 안 가져갔다고 유세를 떨어? 이제 와서 소송이라도 할래? 엄마, 그 말이 아니라. 됐어요. 어차피 100번 말해도 엄마는 형네만 두둔할 건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불합리한 걸 얘기해도 형님과 어머님을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남편 또한 저를 안쓰러워했어요. 그리고 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겠다. 딱 할 도리만 하고 끝내자라고 생각을 굳게 먹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미안했는지 더 이상 제가 시댁에 잘하지 않겠다고 하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 또한 본인이 답답했다는 것을 깨달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나마 남편이 내 편이니 모든 게 위로가 되는 날이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형수님네 일 당장 그만둬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괜찮아.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 어머님 진짜 너무해. 아니 형도 그렇지. 양심이라곤 눈곱털만큼도 없나 봐. 내가 다시는 형님네 상종 하나 봐라. 그냥 특별한 날 얼굴 보는 거지 뭐. 나도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나아져봤자 뭐 하겠어. 그냥 그러려니 참고 살자. 너한테 내가 있고 나한테 네가 있잖아.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분명 올 거야. 내가 더 열심히 벌게. 그러니까 너무 돈돈하지 말자. 그렇게 다신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고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중간에 가끔 시댁에 갈 때면 형님네가 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어쨌다 이런 자랑을 늘어놓아 어머님 입이 귀에 걸리게 했지만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 관여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마지막엔 늘 제 속을 긁는 얘기뿐이었고 평정심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동서, 이 옷 입을래? 내가 샀는데 나한텐 안 어울리네. 조금 없어 보인달까? 근데 동서는 어차피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고급스러우니까 동서 입장에선 땡큐일 거 아니야. 나밖에 없지? 이래서 동서지간을 잘 만나야 한다니까. 넌 참 애가 착하기도 하다. 굳이 환불할 수도 있는 걸 네 동서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 아유, 마음 싣고 온 것. 아니에요. 환불하세요.
어차피 옷도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 가격에 비해 질도 싸구려 갖고 일 없어요. 뭐? 싸구려? 아니, 사람 호의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 지금 동서가 입은 것보다 훨 비싼 거거든? 진짜 어이없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입으면 없어 보이는 옷을 왜 저한테 주나요? 피차 일반 마찬가지지. 됐으니 도로 가져가세요. 아유, 저 말하는 것 봐라. 아주 정남이가 똑 떨어지게 말하네 진짜. 네 형님이 너 생각해서 사온 거구만. 말을 해도 에휴. 그럼 어머님 입으시면 되겠네요. 어머님 뽀글머리랑 어쩜 그리 잘 어울리는지. 전 냈으니까 어머님이나 입으세요. 어머. 아주 이제 막 나가겠다는 거냐? 저 촌스러운 걸 나보고 입으라는 거야? 사람이 그런 심보로 살면 안 돼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촌스러워 보이시나 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 옷 입으라고 강요 마세요. 형님과 어머님께 할 말을 톡톡히 하자 본인들도 어이가 없지만 할 말이 없었는지 더 이상 말을 않더라고요. 저 역시 계속 꿀릴 건 없다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3년 동안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먼저 연락 한 통 안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두실 리가 없었고 기어이 김장하는 날에 꼭 일손을 도와야 한다며 화를 내셨어요. 아니, 우리 집 김장을 그럼 나 혼자 하라는 거야? 네가 몇 년째 코피기도 안 비추니까 내가 김장할 때마다 담이 오잖아. 와서 도와야지. 너 요새 살만하구나? 아주 말대꾸를 그렇게 해. 됐고, 무조건 와서 김치 담가. 안 오면 내가 찾아갈 거야. 형님은 안 오시면서 왜 저만 불러서 일을 시키시려고 하세요? 막말로 그렇게 이쁜 형님 떡 하나 더 주시면서 부려먹길 저를 더 부려먹으니 하는 말이에요. 친정엄마가 김치 해주신다고 하셔서 김치 안 먹고 안 하러 갈게요, 어머님. 혼자 해드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때문에 부모 자식 영 끊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없이 살면 더 수그려야지.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하도 전화로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시댁 김장하는 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도와 김장을 했고 어머님은 저를 부려먹는 것을 뽕 뽑으시려는지 김장뿐만 아니라 집안 대청소도 해야 한다며 난리가 나셨어요. 몇 년 만에 시댁에 방문한 거라 말은 어머님께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마음이 조금 풀어진 상태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변한 거 없이 그대로 저를 시녀 그 이상으로도 보지 않으셨고 그 모습을 보고 역시나라는 생각으로 실망을 하게 되었죠. 이따 큰애 김치 가지러 온다고 했으니까 네가 버무린 거 모아다가 김치통에 넣어놔라. 우리 큰애네 가지고 가게. 고생은 다 제가 하고 먹는 건 홀랑 형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다신 김장 안 해요, 저. 하도 오랜만이라 오긴 한 건데 이젠 다시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별일 없으면 진짜 다신 안 올 거예요. 제가 이 집 시녀도 아니고. 하든 말든 어쨌든 잔말 말고 김치나 담가.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시어머니가 하라면 할 것이지. 그 입 꿰매버린다. 없이 사는 것들은 불만이 많아요. 하라면 할 것이지. 이래서 내가 너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다. 그저 없이 살아가지고. 몇 년 사이에 말대꾸하는 법만 늘었냐? 아주 코피기도 안 비치더니 더 싸가지가 없어졌어. 에휴, 미워 죽겠어 정말.
시어머니와 투닥이며 김장을 다 했고 형님네 것까지 덜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기가 막히게 김장이 끝나자마자 김치를 가지러 시댁에 도착을 하였고 저를 보며 역시나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며 말을 거시더라고요. 다 돈자랑이지만 말이에요. 어머, 동서가 김치 담갔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네. 몇 년째 거의 손절하다시피 했잖아. 그래, 사람이 그래야지.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이라도 하려면 어머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해. 알겠지? 어디 동서가 담은 김치 한번 맛이나 볼까? 어머, 굴도 있네. 그래도 다행이야. 동서는 할 일 없으면 반찬 가게에 취직하면 되잖아. 역시 모든 사람이 한 가지는 잘하게 되어 있다니까. 아, 그리고 뭐 몇 년 사이에 어디 취직이라도 한 거야?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그 옷은 짝퉁? 저 건드리지 마시고 김치 담아놨으니까 김치나 가져가세요, 형님. 형님이랑 어머님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걸 오늘 알았네요. 형님은 약 올리는 얼굴로 김치를 집어먹었고 먹자마자 퇴하며 김치를 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 행동했어요. 어머, 왜 이렇게 짜? 완전 소태네. 이것도 김치라고 했니? 돈 줄 테니까 그냥 김치 사와. 입만 버렸네. 아니, 제대로 버무리라고 했더니 아주 얼마나 철거쓰면 소태야. 하여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 시댁 김장날 70억 상가주 형님이 내 면전에다 굴 겉절이를 던지며 한 말이었고 전 순간 황당하였습니다. 제가 황당해하자 그 모습에 내 남편이 달려나와 한마디 거들었고 반전으로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시숙 인생이 아작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무슨 행패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부터 나 원망 절대 하지 마세요. 회사 요새 어려워서 상가 내놨다면서요? 그 빌딩 엄마네가 내놓은 거 그거 제가 구매했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다 끝나가는데 이제 재계약 안 하려고요. 형네 회사도 그렇고 형수 친정 식구들 거기서 장사하고 있죠? 다 나갔으면 좋겠네요. 아니, 서방님이 어떻게 그 건물을 사요? 그거 70억짜리예요. 혹시 꿈꿨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소리를 저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꿈도 야무지셔 정말. 동서, 서방님 오늘 아침 뭐 잘못 드신 거 아니지? 말이야 방구야? 엄마가 찌꺼기 땅이라고 저한테 분배해준 땅 있죠? 거기가 글쎄 재개발을 했지 뭐예요? 저 200억 보상 받았어요. 절대 찌꺼기 땅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그런데 땅을 괜히 사놓으실 분이 아니지. 이제야 말하네요. 네, 현실은 이러했어요. 사실 저희가 기대도 안 한 경기도 구석에 있는 땅이 재개발이 되고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저흰 자그마치 200억이라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마침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진 아주버님네는 빌딩 전체를 매각하려고 내놓았던 것이었고 남편은 그걸 놓칠세라 빌딩을 구매하게 되었죠. 본인의 형뿐만 아니라 형님의 친정 식구들이 줄줄이 빌딩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다 내쫓았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형님네 식구들은 다른 가게 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야말로 황당해했고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전하기 시작했어요. 뭐? 200억? 아니,
그게 왜 네 돈이야? 내가 기둥이 땅이라고 준 거지. 그렇게 보상받을 줄 알았으면 널 줬겠냐? 니네 형을 줘야지. 사업하는 큰 양반인데. 됐고. 그거 니네 형 명의로 돌려라. 어차피 너네같이 평범한 애들이 감당 못해. 이제 알겠네요. 엄마도 형도 다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걸. 나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지? 이미 유산분배 끝났고, 형은 저보다 더한 걸 받았잖아요. 전 보상을 받아서 이 정도가 된 거고, 절대 포기 못하고, 이제 더 이상 보고 살지 말아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형네 회사도 옮기려면 엄청 큰 사이즈로 옮겨야 하는데 당장 어디에다가 회사를 구하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 우리 빌딩을 산 사람이 서방님이라니. 그게 너였어? 너 그게 얼만데?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싸움 만들지 말고 나누자. 깔끔하게 나누면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마. 말도 안 되지. 네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엄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 좀 해봐요. 그래, 이건 말이 안 돼. 너 그거 당장 네 형한테 돌려놔. 네가 뭔데 그 돈을 가로채? 자식이라고 같은 자식인 줄 알아? 빌딩을 구매할 때 남편이 부동산 아저씨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같았어도 절대 남편이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형님네는 엎친 데 덮친 격 빌딩이 매각되고 회사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집까지 내놔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희가 잘 되는 꼴은 보지 못하겠는지 돈을 나누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니네 아버지가 이거 하시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좋은 말 할 때 나눠. 집안에 장남이 잘 돼야 면이 사는 거야. 엄마한텐 전 자식도 아니죠? 그저 장남. 그러니까 미영이가 이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나한테도 이 정도인데 딸이야 자식 취급하겠어? 그때 미영이처럼 손절을 쳤어야 하는데 내가 왜 이연을 붙잡고 있었나 몰라. 사실 어머님에게는 막내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이 집과는 연을 끊어 아예 무소식으로 산다고 해요. 그나마 남편은 가끔 만나서 차 한 잔 정도는 하지만 시숙과 어머님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라며 늘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어머님에게 자식은 장남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첫째에게 더 마음이 간다고 할지언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싶었죠. 우리 남편 회사만 이전하지 않게 해줘. 그만한 규모로 어딜 가라는 거야. 그리고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솔직히 그 땅 우리한테도 지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 지분도 좀 있는 건데 마음껏 그렇게 쓰지 말아줬으면 해. 부탁할게. 지분 같은 소리 하네. 남편이 시댁 손절친 이상 저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저희 어려울 때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요? 그렇게 한 푼이 아쉬우면 그때 제가 했던 것처럼 저희 딸 픽업이라도 해주면서 월급 가져가던가요. 돈은 많이 쳐드릴게요. 저희 아무리 땅 보상이 됐어도 마지막까지 시어머니에게 예의를 지키고자 김장이며 하고자 하는 도리는 하려 했는데 할 필요가 없었네요. 어머님도 큰아들만 자식이시니 뭐 우리야 아쉽지 않겠죠? 절대 보상될 것 같지도 않은 땅이니 준 거지. 혹시라도 그게 재개발 얘기가 있었으면 그마저도 저희 안 주셨을 거 알아요. 두 분이 짜고 치고 이렇게 한 거니 벌은 달게 받으세요.
참 세상 공평하죠? 죽으라는 법은 없다니까요. 형님네만 떵떵거리고 잘 살면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웃음 나오네 진짜. 한번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으니 참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아주버님네 회사는 어려운 형편에 빚을 갚지 못해 대규모 인원 감축, 게다가 회사마저 작은 컨테이너 박스로 이전을 했고 형님네 식구들도 잘 되던 장사를 이전이라는 이유로 접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빚을 갚기 위해 형님네가 집을 팔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네로 결국 들어가 합가를 했다고 했어요. 아주 꼴보기 좋더라고요. 까탈스러운 어머님과 형님이 매일 마주하면서 살 생각을 하니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게 사실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살림을 못하니? 우리 큰애가 뭘 얻어먹고 산 거야 도대체? 넌 아주 돈 쓸 줄만 알지 할 줄 아는 거 없구나? 작은 애는 살림이라도 똑소리 나게 하지. 돈도 아낄 줄 알고 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지네 식구들 줄줄이 데려다가 빌딩에 상가 하나씩 내주고 그 돈으로 월세를 받았어 봐. 지금 돈을 모으고야 남았지. 에휴, 어쩌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맞아가지고. 지금 저랑 동서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고 며느리라고 할 땐 언제고 어쩜 그렇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어요? 대세 전환이 아니라 한심해서 그런다. 돈이 있을 때야 네가 어떻게 살든 뭐 간섭 안 하지만 지금 없이 살면서 어쩜 집에서 꼼짝도 안 하려고 해? 우리 아들이 너 벌어먹이려고 일하는 줄 아니? 부부 경제가 어려우면 같이 도와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기퉁이 땅까지 우리 남편 줬어야죠. 왜 그걸 동서네를 줘가지고 일을 이사단을 만들어요? 어머님도 더 이상 말하지 마요. 막말로 너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더 안 해줬다고 지금 그러는 거니? 내가 있는 모든 거 다 줬어 너희한테. 그렇게 형님을 추앙하던 어머님은 형님과 합가를 한 뒤 시집살이를 톡톡히 하신다고 했고 그마저도 저에게 형님 흉을 보시고 싶어 전화를 하셨지만 한두 번 받아주다 아예 끊어버렸어요. 저에게 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 남편이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못을 박았기 때문이에요. 뒤에 형님네는 저희의 유사미 탐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지만 이미 저희보다도 훨씬 많이 가져간 것도 있었고 애초에 저희가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유산이 훨씬 더 많았기에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욕심이 참 끝이 없네요. 그렇게 많은 걸 가졌음에도 다 날려먹고 저희 것까지 탐을 내다니. 개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살아남는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소감이 어때요? 유산을 남겨준 건 감사하지만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서 주신 어머님께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꼴 좋다고 해야 하는지 어쨌든 덕분에 잘 살아갈 것 같네요. 이제 두 번 다시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그래도 너희 형 다시 재기해야 하니까 네가 좀 마음 좀 넓게 써라. 너 200억이나 보상 받아놓고 형 모른 채 하는 거 아니지? 이 엄마는 모른 채 하더라도 니네 형 좀 살려줘. 걔가 얼마나 자괴감이 크겠어?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 집에 장남이 잘 돼야 면이 서는 거다. 아무리 아래 것들이 잘 되고 형을 짓누르면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끝까지 형 타령. 아버지가 남겨준 모가치 중에서 엄마 목 떼다가 그럼 형 주면 되겠네요. 왜 제 몫을 주라는지. 다신 엮이지 마시죠. 이건 다 엄마랑 형이 자초한 일이니까
알아서 잘 헤쳐나가길 빕니다. 여보, 가자. 말도 섞을 필요 없어. 결국 이런 결말이 나고 말았고, 저흰 빌딩에 월세를 주고 나머지 돈은 통장에 넣었습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받는 것도 참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있는 시누이에게 유산을 조금 나눠주었어요. 세금이 컸지만 그래도 시누이도 자식이니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누이는 정말 저희한테 고마워하면서도 본인은 애초에 집을 나가 살아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 복이니 이 복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 어려운 단체에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남한테 좋은 일을 하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오히려 복이 돌아오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온 가족이랑 손절했지만 손절한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늘 누누이 말을 했고 저 역시도 그 꼴을 보지 않으니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게 저희 몫이라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다짐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야 정리하게 되어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지 이혼할 거라곤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3년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사건의 발달은 결혼하고 나서 1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한테 문제가 생겼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니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말을 회사 직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한 달 정도 쉬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받은 뒤 집에서 당분간 쉬게 되었네요. 그리고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자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하나뿐인 장남이 다쳤다고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오열을 하셨어요. 시누이는 자기 오빠의 모습을 지켜보더니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라며 한 달 정도 쉬는 걸론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달 쉬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세웠고 시누이의 말을 듣고 있던 시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저를 보시곤 제 생각은 어떠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시모가 한마디 하셨네요. 내 아들의 몸이 우선인데 몇 달을 쉬던 몇 년을 쉬던 완전히 몸이 회복되고 나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너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회사로 출근하는 걸 원할 거 아니야. 다 낫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회사에 출근해서 턴나기라도 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푹 쉬었다가 일 시작하면 되겠다. 한동안 엄마가 자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때까지 걱정 말고 며느리 너는 집에서 쉰다고 눈치 주면 안 된다. 놀다 다친 것도 아니잖아. 엄마도 참, 새언니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결혼 1년 차인데 눈만 마주쳐도 꿀이 떨어질 시기 아니에요? 오빠, 나도 엄마 따라서 자주 올 테니까 새언니가 일 안 하고 밥만 축낸다고 뭐라고 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아빠도 같이 올 거죠?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남인 오빠가 다쳤는데 자주 들여다 보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 아들이 허리가 다쳤다는데 당연히 자주 와서 살펴줘야지. 우리처럼 관심 가져주는 가족들도 없을걸. 세아가
그렇게 해도 되지?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다치는 바람에 놀라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얼굴 보러 자주 오겠다는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제가 없는 시간 동안 남편을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저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게 될지 몰랐네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허리를 다친 이후부터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편과 함께 쓰는 안방이었고 나머지 2개의 방은 신혼집이라 제대로 갖춰놓은 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 아이 방으로 꾸며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어머님, 지금 이 많은 짐들은 뭐예요? 오늘은 돌아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쪽 방에서도 아가씨가 짐을 풀고 있던데 여기서 지내실 건 아니시죠? 보면 모르겠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내 아들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그래도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너는 새벽같이 회사로 출근하잖아. 그 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주려고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아들만 신경 써줄 수는 없잖아. 몸은 하나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우리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로 한 거다.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 방해될 일도 없을 테니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라. 새언니 왔어요? 저쪽 방이 그래도 제일 작은 방이라서 저기는 제가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2번째 방을 사용하시는 것보단 큰 방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냥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우리 오빠 수발 들어주려고 오신 건데 쉬시는 것만큼은 편하게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유, 됐다. 잠깐 얹혀있는 건데 뭐하러 불편한 일을 만들어. 괜히 그렇게 했다가 속으로 내 욕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지금 이대로 지내는 걸로 만족한다. 저녁은 내가 미리 차려놨으니까 너는 그냥 밥만 퍼서 먹으면 될 거다. 우리는 진작에 먹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옷 갈아입고 쉬도록 해라.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동하셔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신우는 계속해서 안방은 시부모님께서 써야 한다고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남편을 좋은 표정으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며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물어보자 남편은 눈치도 없는 건지 이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라며 오히려 자기 식구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갑자기 옆으로 돌아눕더니 인상을 쓰면서 자기 몸이 빨리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냐면서 큰 목소리로 되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몸이 좋아져야 회사로 복귀할 거 아니야. 맨날 누워있는 나는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이 다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둘의 집이기도 하지만 나도 편히 쉬어야 될 공간이라고.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부모님부터 아가씨까지 집안에 있으면 내가 발 디딜 틈이라도 있겠어? 주방에서 물 한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가족끼리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실망스럽네. 그래도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줄 알았어. 어떻게 환자인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다들 좀 들어와 보세요. 갑자기 왜 그러냐? 무슨 일인데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소리 지르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안 좋은 거 몰라? 세아가 무슨 일인데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야? 뭐겠어요? 우리가 한마디 말도 없이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오빠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새언니, 내 말이 맞죠? 봐봐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너 정말이니?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게 싫은 거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너는 아직까지 마음을 전부 열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 알았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말 안 해서 미안하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도록 하마. 당신 풀어놓았던 짐들 다시 전부 다 싸서 차에 실어 놓으세요. 뭐라고? 이제야 짐 정리 끝났는데 다시 전부 차에 실으라는 거야? 세아가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건 아니지? 가라고 하면 가긴 하겠지만 우리도 이 집에 있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허리를 크게 다쳤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것뿐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야 되겠니? 나보다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불만인 거잖아요. 이 집이 당신 거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순식간에 집안의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네요. 시부는 한숨을 쉬면서 풀어놓았던 짐들을 다시 싸기 시작했고 신우는 저보고 간호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하라며 다음부터 오지 않겠다면서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시모는 제가 보라는 듯 신우에게 화를 내면서 짐이나 다시 싸라고 화를 내셨고 남편은 몇 달만 봐주면 되는 걸 가지고 조금의 배려도 없다면서 저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돌아 누웠습니다. 이미 전부 다 벌려놓은 상태라 짐을 다시 싸서 보내는 것도 참 난감했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남편을 도와주려 하자 제 팔을 뿌리치면서 시부모님을 불러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었네요. 저 혼자서 허리를 다친 남편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아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몸이 좋아질 때까지 있어달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정말 많았지만 다른 부면에서 도움을 받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몸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지속적인 고통이 뒤따른다며 힘들어하길래 병원을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시부모님께서 다음날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 예정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남편과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말하길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했었는데 몇 달 동안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좀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허리에 있는 신경들이 손상을 받았는지 아직 전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전달받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듣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었죠. 남편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시댁 식구들과 또다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냐고 물어보자 길면 2달 정도는 물리치료 받아야 될 것 같다면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참에 시댁 식구들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며 저를 설득하려 들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몸이 회복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잖아.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거야? 당신은 가족이니까 편하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시부모님 집이 멀쩡히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집안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알아? 당신 아가씨 방에 안 들어가 봤지?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 남의 집에서 생활하면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써야 하는데 발 디딜 틈도 없이 정말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시부모님께서도 처음엔 청소도 해주시고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 같더니 이젠 아예 손을 놓고 계시던데? 결국 내 집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치우게 되는 거잖아. 요즘 들어 신경 쓰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 당신이야 어차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편하기야 하겠지. 그런데 나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치워야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한숨부터 나온다고. 어쩔 땐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정도야. 나도 그만큼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니 기분이 많이 상한 듯 보였었죠.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속에 있던 말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알게 모르게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방의 물건들을 전부 다 안방으로 옮기고 있길래 급하게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자 집안의 구조가 전부 다 바뀌어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네요. 저번에도 상의도 없이 행동하시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시길래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게 되었고 제 목소리에 시부모님께서 놀라셨는지 행동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왜 아버님, 어머님 짐을 안방으로 옮겨 놓는 거냐고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옮기라고 했어.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옮기라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전에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셨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이 갈 곳이 없으시대. 이번에 처분하신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셨거든. 수익이 좋으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함께 생활해야 될 것 같아. 당신도 우리 식구랑 함께 지내오면서 이제는 서로 눈치껏 행동하고 도와가면서 잘 지내고 있잖아.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던 불만들은 내가 전부 다 고쳐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눈에 거슬리는 건 없을 거야. 이번에 좋은 곳에 투자를 좀 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집을 좀 넓은 데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다. 그때까지만 신세 좀 질 수 있지? 우리랑 함께 살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었잖아. 나중에 내가 신세 진 건 전부 다 보답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불만 있는 건 다 얘기해라. 내가 집안 살림이랑 부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새언니야, 워낙 마음이 넓으셔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도 앞으로 깔끔하게 생활하도록 할게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잖아요? 저희 엄마가 오늘 새언니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보실래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시댁 식구에게 봉사하려고 결혼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와버렸네요. 집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고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저는 차를 타고 오래간만에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당분간 머리도 좀 식힐 겸 친정에 있기로 했네요. 아빠는 엄마를 병으로 먼저 세상 떠나보내시고 혼자서 지내고 계셨었어요. 오래간만에 아빠 얼굴을 보는데 그동안 답답했던 순간들이 잘 풀리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흐르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일 있냐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고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신 아빠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지만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결해 주시려고 깊은 생각에 빠지셨어요. 아빠는 한참 동안의 침묵을 깨시곤 조만간 시부모님을 뵙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들에 대해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저와 같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려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었고 그날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새벽같이 출근을 한 뒤 돌아오는 주말에 아빠와 함께 제 집에 죽치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동안 출퇴근을 친정에서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주말이 오기 이틀 전에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충격적인 말이 제 귀에 들어오고 말았죠.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셨어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빠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아빠는 부딪힘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나신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신 거였네요.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에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의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는데 한 여자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저에게 다가와선 오열을 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자기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게 되었는데 상황을 들어보니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큰 건이 하나 들어와서 급하게 전화를 받다가 잠깐 앞을 못 본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아빠와 부딪히게 된 거였네요.
그 사람들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저희 아빠를 세상 떠나시게 한 가해 차주분 또한 오열을 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갓 태어난 아이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벌어진 사고라 저도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해자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남편을 휠체어에 태운 채 많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네요.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시댁 식구들이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하자 그제서야 제 앞에 나타난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며 괜찮냐고 제 손을 잡아주었고 남편과 시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해 차주분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고 맨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빠의 장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를 세상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더 이상 저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너무 마음이 아파졌고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 대신 아빠의 장례를 진심으로 도와주셨네요. 그렇게 아빠의 장례만큼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한동안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 채 아빠가 안 계시는 친정에 혼자 눈물을 삼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가 쏟아졌지만 당분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의 장례가 끝이 나고 한 달 정도 저만의 시간을 가진 뒤 아빠의 흔적이 남아있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께 전화가 와서 힘들지만 만나게 되었고 상대방의 보험사 측에서 주는 보상금 말고 가해 차주분들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 저에게 위로금을 전달해 주었어요. 돈 말고는 해결해 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죄송하다며 저에게 돈 봉투를 내민 뒤 제가 받지 않을까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언제 다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길래 별일 없으면 당분간 아빠 집에서 지낼 거라고 하자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다면서 서둘러 집에 와주길 바랐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의 장례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줬던 걸 생각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발을 들였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한 뒤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건전지가 다 됐는지 먹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집안에서 시댁 식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고 있었네요. 언제 온다는데? 너도 빨리 누워서 준비해라. 멀쩡히 서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걔가 가만히 있겠어? 우린 이제 며느리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게 뭐예요? 길거리엔 앉으면 어쩌려고 그런 무모한 투자를 해서 그 큰 돈을 전부 다 탕진해버려요. 그래도 저희가 장례식 때 최선을 다해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는 않을 거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도 잘해야 되겠지만 네가 제일 문제야. 항상 말을 할 때 불만도 같이 섞어서 말을 해서 사람 기분을 안 좋게 만들잖아.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니까 눈치껏 좀 행동해. 저도 이제부터
슬슬 일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알아봐? 그냥 이대로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만 받아먹으면서 살면 되지. 사돈어른 세상 떠나고 보상금 꽤 많이 들어온 것 같던데. 그 사돈어른 사고 낸 가해 차주분이 은인이지 뭐냐. 아주 타이밍도 좋게 사고가 나서 꽤 큰 돈이 들어왔잖아. 이참에 그 보상금으로 우리한테 생긴 빚까지 전부 다 갚아달라고 하면 되겠네. 당신 앞으로 남들 한다고 따라서 아무데나 투자할 생각 절대 하지 마. 그동안 저를 속이고 살아왔던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의 대화가 현관문 밖으로 들려왔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시모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네요. 도로 건전지가 다 돼서 갈아 끼워야 된다며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맞아주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방에 누워선 힘들게 몸을 돌리는 연기를 보이더니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부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힘겹게 휠체어에 앉혀 거실로 나오게 도와주었네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부른 이유는 보상금 얘기였고 장례식도 끝났으니 기분 전환 겸 바람 좀 쐬러 가는 게 어떻겠냐는 시모의 말에 그렇게 해주겠다며 아빠의 장례식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하자 고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의 제주도 비행기를 티켓팅해 드렸고 남편은 허리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얘기하자 시부모님께서 남편도 바람을 세게 해줘야 한다며 같이 가길 원하셨네요. 시모는 여행을 다녀온 뒤에 기니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고 저는 무슨 말을 하실 건지 대충 알고 있었죠. 분명 투자에 실패해서 제가 도와줬으면 한다는 말을 꺼낼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친정의 짐들을 마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면서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다음날 제주도 여행 가는 거에 들떠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일주일이나 다녀오는 거였으니 상당히 만족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심부름센터를 알아봐 다음날 일정을 알려준 다음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주길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다음날 시댁 식구들이 새벽같이 떠나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집을 떠나자마자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제 명의로 된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뒤 문을 굳게 걸어 잠갔죠. 정신없이 모든 일을 끝낸 뒤 일주일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이 집에 도착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며느라, 우리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도착했는데 왜 문이 안 열리는 거니? 집이 비어 있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원래 번호가 먹히지 않네? 제주도는 잘 다녀오셨어요? 그 집 빈집이에요. 부동산에 내놨어요. 어차피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집안에 있던 짐들은 그의 이름으로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놨으니까 가셔서 돈 지불하신 다음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편함 보시면 이혼 서류 있으니까 일정에 맞춰서 오면 된다고 그이한테 알려주세요. 서류 봉투 안에 이혼 서류 말고도 다른 몇 가지 선물도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다시 제 핸드폰에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 안에는 남편이 제주도에서
사지 멀쩡히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고, 아파트 CCTV에서도 남편이 평범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들이 전부 담겨있는 증거물들까지 전부 넣어 두었네요. 잘못했다는 문자 오고 받지도 않을 전화가 계속해서 오길래 전원을 꺼버린 뒤 정해진 날짜에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애언을 하셨지만 제 마음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네요. 저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요구했지만 결혼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 당사자가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손을 들어주었던 거죠. 결국 남편은 되려 저에게 위자료를 토해내게 되었고 그렇게 시댁 집안을 내칠 수 있었네요.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시댁 집안은 알거지가 되었고 남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친다며 저희 아빠 집에 찾아와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했지만 이미 바닥까지 봤는데 제가 용서할 필요는 없는 거였죠. 정말 웃긴 건 시댁 집안들이 당장 돈이 없어서 작은 원룸 하나 겨우 구했는데 형편이 어려워 저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에 찬물을 들이부었고 절대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강하게 닫았네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언제 또 찾아올지 몰라 조만간 아빠가 살고 계셨던 집도 처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좋은 날만 생겼으면 하네요. 저를 놓친 그 집안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무엇이든 악착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요리 기술을 많이 익혔어요. 서러움도 많았고 비굴한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성공할 거라는 열망으로 버텼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성공하겠다는 열망 하나만을 가지고 저는 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야무지고 모든 깔끔한 성격을 가진 저에게 딱이었죠. 때가 좋았는지 처음 연 가게가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나이는 어린데 손맛이 좋다, 아주 야무지다, 아주 깔끔하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성장하였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이모님들과 함께 일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다행인지 이모님들도 제 편이 되어주셨죠. 요즘에서야 셰프니 요리 경연대회고 하지만 전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제가 느끼고 깨달으며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이 집은 진짜 올 때마다 항상 똑같이 맛있단 말이야.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아침마다 신선하게 다 재료 손질해서 그날그날 직접 만드니까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음식 솜씨가 훌륭한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은 저는 남들보다 빨리 음식점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은 소문이 나서 전국에 체인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참 식당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만난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아의 딸아이 한 명을 낳았어요. 부모님은 저까지 가난한데 가난한 남자를 만나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말리셨지만 항상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 남편은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죠. 어려서부터 힘들게 이 자리까지 우여곡절 끝에 올라올 수 있었고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뒤따랐던 순간들이었는데 내 가정을 꾸리고부터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니 그 얼마나 행복하던지. 남편은 택시 운전기사를 하다가 저를 만났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흙수저였기에 어린 나이부터 택시를 몰며 생활비를 벌어내는 청년이었죠. 처음엔 단골 손님으로 그러다 그의 자상한 모습에 이끌려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가게가 한참 잘 되고 있던 터라 남편은 택시 일을 그만두고 결혼 후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였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던 나날이었죠. 가게 이모님들은 장난으로 서방 너무 믿지 마라. 네가 다 챙겨야 한다고 했지만 웃어 넘겼고요. 마무리는 내가 하고 들어갈 테니까 자기는 좀 들어가서 쉬어. 힘들 텐데.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여보. 가게는 나한테 맡겨. 에이, 그래도 혼자 마무리하기 힘들 텐데 같이 하자. 정말 괜찮겠어? 그럼 내가 주방 마무리는 좀 도와주다 갈게. 당신 고생하는 거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어?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당신 이 가녀린 몸으로. 아이고, 신랑 있으니까 이건 좋네. 누가 날 아껴주나 했더니 당신이 내 몸을 제일 아껴주네.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남편은 자기보다 저를 더 살뜰히 챙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하며 가장으로 살아온 내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더없이 기쁜 나날이었죠. 그래서 모든 걸 믿고 맡겼어요. 남도 못 믿는데 남편이라도 믿어야지 누굴 믿고 사나 하는 심정으로요. 하지만 가끔은 일하는 게 저희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와 오픈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이모님들은 그런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이랍시고 겉멋이 너무 들었다고 해서요. 아니,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저기 카운터 앉아갖고 돈만 샌다? 하라는 건 안 하고. 에이, 이모가 좀 봐줘. 아직 낯설어서 그렇지 뭐. 그리고 이런 일 안 해봤는데 어떻게 모든 걸 잘하겠어, 안 그래? 아니, 그래도 본인이 좀 발로 뛰고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돈만 세냐? 내가 너 딸 같아서 말하는 거야. 신랑 단속 잘해. 이모님이 아무리 말을 했지만 그래도 내 눈엔 신랑이 최고였어요. 절 끔찍이 아껴주었거든요. 몸이 힘든 만큼 심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전 그래서 그를 믿었죠.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도 가게는 잘 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가게는 더 번창하였어요. 덕분에 가게 외적으로도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었죠. 사업에 감각이 있던 저로서는 부동산 투자 또한 거의 대부분 성공했었거든요. 결혼한 지 16년을 한결같이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에게도 이제 좀 마음 편히 살자.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하여 휴가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발등을 찍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남편은 그 휴가 이후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니, 무슨 휴가를 갔길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갔으면 연락을 해야지. 아빠, 얼마 만에 휴가야. 하루 종일 가게에서 주말 할 거 없이 자그마치 16년이야. 내가 네 아빠 가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면서 즐기라고 했어. 우리 딸은 엄마랑 놀면 되잖아. 그치? 아빠 벌써 보고 싶어? 그게 아니라 연락은 그래도 해줄 수 있잖아. 엄마는 가만 보면 아빠를 너무 믿는 것 같아. 부부가 다 그런가? 그럼 믿고 살아야지. 자기 남편 못 믿으면 어느 누굴 믿고 살아? 엄마는 아빠 그리고 너 딱 둘밖에 안 믿어. 딸아이 말이 조금은 신경 쓰였지만 1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태국 여행을 갔거든요. 시차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노는 거 얼마나 좋을까 하며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태국에서 돌아오는 날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들뜬 마음이 보였죠. 하지만 오랜만에 콧바람 쐬고 오니 정말 기분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워낙 따지는 성격도 아니고 무조건 믿자는 주의여서 넘어갔던 것도 있고요. 잘 있었어? 가게는 괜찮았고? 그래도 나 없으니까 힘들었지? 당신 혼자 하기도 벅차잖아. 이젠 너무 규모가 커져서. 아니야. 그래도 늘 혼자 하던 건데 옆에 정자 언니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만 잘 놀았으면 나야 됐네요. 그렇게 좋았어? 아주 싱글벙글이네. 얼마나 재밌게 놀았길래. 대수 씨랑 태영 씨도 다 같이 간 거야? 자기 고등학교 동창끼리 간 거잖아. 그럼 대수랑 태영이도 같이 갔지. 그래도 정자 누님이 나만 하겠어. 아, 맞다. 내가 이번에 쉬면서 생각해봤는데 이젠 주말에 좀 쉴까 해. 아무래도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해야겠더라고. 자기도 쉬면서 해. 몸 골아. 아, 그럴래? 그래. 자기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면서 해. 쉬면서 하은이도 좀 챙겨주고. 하은이가 얼마나 아빠 연락 안 된다고 하던지 하루 종일 기다렸어. 하은이 좀 신경 써주고 하면 좋겠다. 자기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운동 있으면 해. 남편은 본격적으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러고 싶었지만 저까지 쉬게 되면 오로지 가게들을 남들에게 맡겨야 했기에 성격상 그러지 못했죠. 남편은 태국을 다녀와서 안 하던 골프도 끊기 시작하고 마사지도 끊고 점점 밝아졌어요. 그런 활력 있는 남편 모습이 보기는 좋았지만 한시도 집에 있지 않는 남편 덕에 얼굴 볼 수 없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한 남편에게 안식년을 주는 느낌으로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탓하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고 뛰어나간 적도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식당 이모님들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사장님아. 남편 단속해야겠더라. 요새 허구한 날 핸드폰 문자만 본대. 뭐가 그렇게 낄낄거릴 게 많은지? 원래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일하다 말고 전화 받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그날 오후에 들어왔잖아. 우리끼리 홀 보고 계산하느라 힘들었어. 이거 우리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슬슬 뒤 좀 밟아봐. 보통 일 아니다 이거. 에이, 이모. 아니야. 이모 너무 드라마만 본 거 아니야? 하은 아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내가 1년 정도 안식년 주는 느낌으로 살라고 했어.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 본인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모들도 그러려니 해.
남자가 갑자기 변하면 무슨 일이 난 거야? 우리 사장님 일이 순진해서 어쩌노? 그리고 힘들면 사장님이 더 힘들지. 자기가 뭐가 힘들어? 아무것도 없이 장가 자라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안 그러나? 어쨌든 잘 살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식당 이모들의 귀뜸이 의심의 불씨가 피었어요. 그렇게 보니 모든 게 이상하더라고요. 태국에서 왜 정말 연락 한번 못했을까부터 주말마다 라운딩을 나간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것까지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그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더 확실한 증거는 평일 오후 남편의 동창 친구가 가게를 방문하고 벌어졌습니다. 이젠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재수씨, 오랜만입니다. 먹으러 온다 하면서 지금 오네요. 저 쌈밥 정식 하나 주세요. 간단히 밥 먹고 가야 해서. 어머, 오랜만이에요, 대수씨. 태국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이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래도 하나도 안 타셨네요? 네? 태국이요? 아휴, 요새 눈꽃 뜰 새 없어서 여행은 무슨? 주말에도 일 나가요. 아, 맞다. 철수는 어디 갔나 봐요? 아, 그러세요? 아, 제가 뭘 착각했나 봐요. 네, 철수 씨 오늘 골프 레슨이 있어서 가게 비웠어요. 다음에 와이프랑 같이 넷이 봐요. 태국을 다녀온 적 없다는 남편 친구의 말에 모든 것이 확실시 되었죠. 남들은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마음을 다잡았어요.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우리 딸과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남편 한 번쯤은 눈 감아줄까라는 마음에서 갈등이 되더군요.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아니 바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곧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래,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라는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거란 남편에 대한 기대는 점점 불안으로 번져갔죠. 남편은 의심조차 안 하는 저를 보며 점점 더 자유롭게 행동했어요. 일 끝나고 술 마시러 간다고 하고 외박도 일삼았고요. 점점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부부싸움보다 더 마음 아팠던 건 믿었던 남편이었기에 충격이 컸어요. 자기,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그렇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어.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내가 그동안 일만 했잖아. 나도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냐? 너 죽으면 그 돈 다 짊어지고 갈래? 너도 좀 즐겨. 그런 가게 일은 누가 하고 나도 즐길 줄 몰라서 안 즐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하은이 대학까지 다 보내고 시집 보내고 좀 더 안정되면 그때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즐겨야지. 자기 보고 나처럼 살라는 말은 안 해. 그래도 외박이 말이 돼? 남자가 술 먹으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너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냐? 그나마 고분고분해서 참고 살만 했는데 참. 무슨 뜻이야? 지금은 그럼 살기 싫다는 거야? 말해봐. 자기 솔직히 바람 피우지? 누구야? 누구냐고. 나 엄청 참았어. 알아? 뭐? 바람? 너 지금 나 뒷조사했어? 와,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 뭐 좀 나왔어? 참나. 그래, 바람 났다. 어쩔래? 뭐가 그리 당당해? 나랑 하은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바람이 펴지든? 당신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어? 처음으로 숨 쉴 수 있었어. 맨날 일에 박혀서 살다가 처음으로 사는 것 같더라. 너랑은 달라. 그놈의 톤돈돈 하는 너랑은. 남편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내 돈으로 호요식한 사람이 제가 돈돈거리는 사람이라뇨.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상대가 누군지 몰랐으나 그때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그저 그냥 눈 감아 주었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물을게. 그래, 당신 열심히 살았던 거 알아. 그래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정리해. 그러면 눈 감아줄게. 하지만 내 인생에 2번의 용서는 없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기다려줘. 정리할게. 나도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정리할게. 어떻게 관계를 무자르듯 정리하냐? 남편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람 피운 게 뭐가 자랑이라고 대단한 로맨스놀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요? 전 단칼에 그 말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다그쳤죠.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장난해? 무슨 대단한 사랑이니? 못 기다려. 바로 정리해. 마지막이야. 내 인생에 2번의 용서는 없다고 했어. 하은이 봐서 참는 거야. 남편은 겨우 알겠다고 대답을 하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 같았거든요. 온 세상인 내 남편이 그동안 나와 살았던 세월이 숨막히는 세월이었다니. 그럼 도대체 난 남편에게 뭐였는지 이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우리 가게 식구들, 그리고 내 딸 하은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다음 날이 되어 전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했어요. 제발 바로 돌아오라는 마음에서요. 남편도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듯 싶었죠. 억지로 그래 한 차례 지나가는 고비일 것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이번 주말에 거기 새로 생긴 카페에 가고 싶은데 다들 시간 돼요? 우리 셋이 어디 나간 지도 오래됐잖아. 엄마는 괜찮은데. 여보, 그때 골프 약속 있어요? 없으면 우리 셋이 오랜만에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엄마 오전 출근만 하고 일찍 올 거거든. 아빠 안 되면 우리 둘이 가고 아빠 괜찮으면 셋이 가면 좋겠다.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괜찮아. 그럼 그날 우리 하은이 먹고 싶은 거랑 가고 싶었던 곳 가면 되겠다. 그럼 하은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남편은 그렇게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 아빠처럼 돌아온 듯 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역시나 주말이 되자 남편은 사정이 생겼다며 손살같이 나가버렸죠. 이제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서 정말 허탈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는 남편, 그리고 딸은 이유도 모른 채 아빠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빠 뭐야? 같이 가기로 했으면서 어이없어. 그럼 엄마랑 둘이 가야지 뭐. 아빠랑 가서 셋이 사진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게. 오늘은 우리 둘이 놀아야겠다. 하은아,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뭐 없어? 오늘은 하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아싸. 아빠랑 나온 거보다 차라리 오늘 엄마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더 좋다. 주말마다 일찍 오면 안 돼? 엄마가 맨날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하은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어떻게 사주지? 하은이 안 입고 안 살 수 있어? 아, 뭐야. 그럼 안 돼. 그래도 주말에는 이렇게 내 데이트 신청도 받아주세요. 아셨죠? 엄마랑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
딸아이의 철없는 소리마저 그날은 구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모든 게 얼마나 다 미안하던지 전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오늘 가서 정리를 했다며 바락바락 우기더라고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뭐야? 하은이한테도 이럴 거야 정말? 아직도 정리 못했니?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내가 나가서 정리해줘? 아이, 정리했어. 오늘 다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다시 돌아가자, 우리. 내가 미안해. 이젠 당신 속상하게 안 할게. 남편의 미안하단 말에 와르르 무너졌죠.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마음이란 전 모든 걸 잊고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지 전보다도 더 가게에 집중했고 이모님들 또한 그런 저에게 남편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남편은 전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 일했죠. 한편으론 고마웠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싶었을 때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계속되는 배 통증에 병원을 가보았어요. 단순 위염이나 장염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당혹스러웠죠. 아이고, 임미령 씨? 왜 지금 오셨어요? 무슨 일 하시죠? 아유,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보호자가 왔으면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혹시 뭐 심각한가요? 웬만한 거에 충격 잘 안 받아요. 말씀해 주세요. 위암 말기입니다. 3개월 남았어요. 증상 없으셨나요? 이쯤 되면 통증이 꽤 심각했을 텐데 연명 치료밖엔 할 게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시한부라는 거예요? 아니, 저 괜찮았어요. 요 근래 좀 통증 있는 거 말고는 제가 그럼 위암이라는 거예요? 의사의 그렇다는 대답에 할 말을 잃었어요. 치료를 해도 조금의 연장선의 치료일 뿐 의미가 없다는 말. 하지만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공만을 바라온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건강이 최고인데 너무 앞만 보고 살았다는 죄책감. 우리 딸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인데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마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다니요. 병원에선 당장 치료를 할 거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도록 울었어요. 저보단 제 딸아이가 걱정이 가장 많이 되었죠. 그리고 전 그날 가게로 가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딸에게 못해준 생각만 나는지. 제가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오자 남편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불도 켜지 않은 집 불을 켜며 말하더군요. 아니, 가게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울었어? 왜 그래? 오늘 병원 다녀온다더니? 여보, 나 어떡해? 나 3개월 남았대. 시험부래. 이게 말이 돼? 왜 나야? 하필이면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남편을 보자마자 울컥 눈물이 너무 나왔어요. 남편도 저의 눈물에 당황했는지 절 토닥여 주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시한부라니? 확실한 거야? 오늘 병원 가서 들은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 어떡해? 아니,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나 진짜 이대로 하은이 두고 절대 못 가. 아직 졸업도 안 한 애를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일만 하고 애 어렸을 때 신경도 제대로 못 써줬는데 나 어떡해. 나 억울해서 못 죽어. 남편은 울고 있는 절 지그시 바라보다 소름 돋게 한마디 하더군요. 전 그 눈빛 말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10여 년을 알고 지낸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고요.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하은이는 걱정 마. 내 딸인데 내가 잘 케어할게. 그나저나 그럼 당신 재산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슬슬 나한테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재산 얘기를 꺼내는 남편을 보자 눈이 뒤집혔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오나 했죠. 사람이 최악일 때 내 편과 아닌 사람이 구별된다는 말이 확실해졌고요. 남편은 제 편인 척하는 남의 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말했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와? 너 미쳤니? 내가 죽는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구나. 그동안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 3개월만 참지 그랬니? 그래도 가는 길 편안하게 눈 감게 해주지. 빨리 가라고 아주 재촉을 하는구나. 네가 남길 재산만 50억이 넘어.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분명 처가 식구들 다 탐낼 건데 그 전에 네가 정리하는 게 맞지. 어차피 하은이는 내가 키울 건데 그 돈이 내 돈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 다 하은이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 위선 떨지 마. 넌 그래봤자 사이코패스야. 어떻게 사람이 죽는다는데 눈 하나 깜짝도 안 할 수가 있어? 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니? 남편은 저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들어오지 않길래 창밖을 보니 웬 여자와 손뼉을 짝짝짝 치면서 웃고 있더군요. 상간녀였어요. 정리를 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요.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 같자 상간녀에게 금세 전화를 해 집 앞에서 만났고요. 전 허탈했습니다. 3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딸 하은이를 생각해서 꾹꾹 참아야 했죠. 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한참을 상간녀와 놀다 들어온 남편에게 말했죠. 어차피 남편은 더 이상 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딸이 혼자 남아 상처받느니 3개월만 참자 생각했어요. 하은이한텐 내가 얘기할 거야. 천천히. 그러니까 하은이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당신 마음 이제 완전히 알았어. 그동안 나 그냥 당신 성공의 발판이었구나.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었지 애초부터. 그냥 돈 없으면 난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제 알았어? 너 마지막 가는 길 그래도 편히 보내줄게. 그래, 하은이한텐 네가 말해. 그리고 잘 생각해. 너 죽으면 처가 식구들이 득달같이 돈 달라고 달려들 텐데 하은이 내가 키울 거니까 재산 분할 잘 생각해야 해. 알겠어? 내가 할 말은 그게 다야. 정말 쓰레기 같았어요. 저런 발언을 뻔뻔하게 하다니요. 그렇게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남편 마음을 안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치료를 빨리 해야 한다고 할 내용 같았거든요. 두 번째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았어요. 전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죽었다 살았다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느낌이었죠. 네, 어제 진료받던 의사입니다. 임미령 씨 맞으시죠? 아유, 죄송해요. 차트가 뒤바뀌었네요. 오진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저희가 원래 이런 실수는 잘 안 하는데, 아유, 어쩌다가. 정말 죄송해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오시죠. 네? 사실인가요? 일단 바로 갈게요. 오진이면 어제가 잘못된 진단이었다는 거죠? 금방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전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결론은 차트가 바뀌었고 저는 경미한 위험이었죠. 그때만큼은 의사가 원망스럽지도 않고 그냥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이 느낌은 정말 모를 거예요. 하루 만에 죽다 살아난 느낌.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하고 나왔는지 전 하루 사이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저에게 발톱을 드러낸 남편에게 응징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병원을 나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같이 걸었어요. 하지만 법률상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법은 참, 그래도 전 진행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단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사태 파악도 못한 채 저에게 따지더군요. 아직 제가 멀쩡하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그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꼭 지켜보고 싶었죠. 오히려 저에겐 좋은 기회였어요. 남편을 엿먹일 기회. 이제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 다 탈탈 털렸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 걸러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뭐? 이혼? 참나. 너 지금 재산 나한테 안 넘기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봤자 하은이는 내가 키운다니까. 너 잘 생각해.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하은이 내가 키워. 하은이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이 더러운 놈아. 그리고 나랑 결혼할 때 집불 해갖고 온 거 없으니까 몸만 나가. 나머진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네 그 악랄한 두 얼굴 잘 봤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준비 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해. 네 잘난 상간녀한테, 알겠니? 더러운 것들. 그리고 하은이 다신 볼 생각도 하지 마. 이 더러운 놈아. 하루아침에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고서야? 이게 단단히 미쳤네. 나 하은이 아빠야. 알겠어? 네가 이럴 때가 아닐 텐데. 남편은 하루 사이 제가 바뀐 걸 보고 어안이 벙벙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나오더군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던지. 그런 남편을 보니 이가 부득부득 갈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10여 년을 살아왔는지 정말 땅을 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다정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악마의 두 얼굴을 하고 제가 죽기만 바라는 치졸한 남자였으니까요. 소름이 돋았죠. 너 이렇게 한다 이거지? 하은이한테 엄마가 아파서 좀 미쳤다고 해볼까? 참나.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왜 그래? 뭐? 죽을 때? 죽기를 바란 건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나 암 아니래. 그니까 시한부 아니라고. 알겠어? 오진이래. 어떡하냐? 네가 그렇게 내 명 재촉했는데 덕분에 잘 알게 됐어, 네 마음. 아마 이러려고 나한테 그런 시련도 있었던 거겠지? 뭐? 오진이라고? 그런 경우가 어딨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도라니 이제? 참나.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보고 널 내다 버리라는 계시지, 안 그러니? 이제 끝이야. 내 인생에 두 번은 없어. 끔찍하다.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위자료 줘 그럼. 내가 그동안 여기서 머슴살이 한 게 얼만데, 안 그래?
이 정도는 받을만 하잖아, 내가. 이건 해줄 수 있지? 진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하은이가 이런 모습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이 구질구질한 인간아. 남편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소장을 날렸어요. 그 후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때 상간녀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다고 빌고 빌었어요. 하지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고 제 인생에 2번의 용서는 없기에 끝을 냈습니다. 다행히 재산 분할도 남편이 제 재산에 기여한 바가 많이 없기에 적당한 선에서 끝냈죠. 딸아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아빠와 이제 절연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에겐 나쁜 사람이었지만 딸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아빠로 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바람 피운 아빠와는 상종도 하기 싫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 싱글맘이 되었어요. 인생을 하루 만에 살았다 죽었다 하니 정말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던 세상, 그리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오히려 고마운 계기가 되었어요. 식당 이모님들은 진작에 이혼하길 잘했다고 오히려 좋아한답니다.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 남편은 가게에서 엄청 진상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저의 휴식을 많이 가지면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사람을 많이 쓰고 딸아이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살아왔는지 아마도 그때 얻은 교훈이 아니었으면 계속 그렇게 치열하게 돈만 벌고 살았겠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 그리고 제 건강 살피고 즐기며 살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